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문화재단의 이상진 디렉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도 과연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는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들의 얘기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족의 삶 전체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요. 또는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하고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하나투어 문화재단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행이라는 거, 그다음에 해외 출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20번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월달 이후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느라고 일 때문에 비행기를 탔더니 굉장히 어색하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거예요. 과연 한 번의 여행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5초만 생각해 볼까요? 네,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Y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여행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떠났던 생애 첫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서 다녀온 이후에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때 배운 여러 가지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것들, 많은 생각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됐고요. 새로운 곳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1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 앞에 이게 서게도 된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여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내도 좋고 뭐 해외는 지금 어렵지만 저희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삶을 여행, 소풍으로 비유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인류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농업사회를 저희가 오랫동안 살았죠. 농업사회를 살면서 8,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산업사회를 맞이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경제발전과 산업들이 발전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불과 120년이 흐른 뒤에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게 돼요.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를 발명하면서 이 전기가 또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죠. 그리고 나서 90년 뒤에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불과 22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WWW라고 하는 인터넷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과도 대화 나누고요.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결이 되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불과 9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게놈, 제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DNA를 완벽하게 해독하게 됐죠.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45년이 되면 전 인류의 뇌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브레인 파워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브레인 파워가 인간이 가지면 좋을 텐데 기계가 AI가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AI,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죠.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의 모든 직업들이 다 사라질 거다. 기계들로 대체될 거다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요리도 기계가 하죠. 커피도 기계가 만들어서 서빙하는 곳도 많고요. 호텔들도 서빙을 전부 다 로봇들이 합니다. 그리고 AI가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도 직접 하게 되죠. 기사들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 텐데 그게 불과 2045년 지금으로부터 2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자신의 나이에 25를 더하면 그런 시대가 상상이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미지가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1965년에 이정문 화백께서 한 장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진에 게재를 합니다. 1965년에 35년 뒤인 2000년이 되면 35년 뒤에 2000년의 미래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때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너무 촌스럽죠? 지금 태양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핸드폰 배터리도 태양열로 다 충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 공해가 없는. 지금 우리 길거리에 테슬라 자동차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전파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TV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TV. 그 다음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청소 따위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로봇가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로봇 청소들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무빙 워커,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에서 화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요. 화상 치료 가능하죠. 소형 TV 전화기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죠. 우리 스마트폰. 그 외에도 부엌에서 TV나 메뉴를 보면서 요리를 하고 이 중에 딱 하나 현실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수학여행으로 달나라를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해놨는데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 달나라를 수학여행으로 가는 것만 현실화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현실됐어요. 불과 35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베이스에 다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걸 제가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 지식과 정보의 결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뭐냐면 AI,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인포메이션은 IoT, 여러분 다 아시죠? 집에 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사람이 이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최적화돼서 IoT 기술, 클라우드, 그 가상의 저장 공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걸 들어갔다 나왔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빅데이터. 그래서 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정도가 아니라 이 개인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다 가지고 이 사람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모바일을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을 거고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 미국에 타겟이라고 하는 유통 체인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데입니다. 좀 중산층 이상이 메인 타겟인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오프라인으로 파는데 대형 마트예요. 온라인도 있고. 근데 어떤 한 가정집에 타겟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우편물 뜯어봤어요. 봤더니 각종 육아용품, 기저귀라든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물품들의 정단지와 할인 쿠폰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는 아이를 낳을 사람도 없는데 잘못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무시했죠. 알고 봤더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신의 딸이 임신했던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아빠도 모르는 사실을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유통회사가 알고 있었을까요? 방법은 바로 빅데이터 때문이에요. 이 집의 딸이 컴퓨터에서 검색한 키워드, 방문한 사이트, 블로그, 홈쇼핑,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카페, 어느 샵을 갔는지에 대한 동선들, GPS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동선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라이프 패턴들과 정보와 동선들을 다 체크해 봤더니 임신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백화점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VIP 고객들만 이렇게 쇼핑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케터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CCTV로. 아, 어떤 고객이 어떤 물품을 들었다가 놨구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구나. 다음 달에 그분에게 추천 상품으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보내요. 내가 지난달에 바로 샀던 게 이거였는데 라고 구매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게 이미 지배당하고 있고요. 속고 있고요. 예,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영화로 비유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 이게 이미지처럼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인타임. 거기 보면 time is money, time is power. 시간이 곧 돈과 명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기 손목에 시간이 타이머가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어요. 이게 0000이 되면 수명이 다합니다. 끝나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하루 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퇴근할 때 여기다 24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그걸로 옷도 살 수 있고요. 화폐처럼 쓰이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이 사람은 24시간이 다 줄어들면 사망하기 때문에 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커피 한 잔에 4분을 빼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3분을 빼갔는데 이제는 4분을 빼가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은 여기 시간이 몇백만 시간씩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주요한 시간. 그래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결국은 이 아들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벌어온 24시간 중에 일부를 어머니에게 줘야 되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또 어머니가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라는 것들이 얼마큼 중요하고 그것이 돈과 권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를 보시면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제가 에단 호크하고 우마 서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배우들이 초창기 때 연기했던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화의 배경은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허드렛 일, 제한되어 있어요.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주 정거장을 청소하고 있는 허드렛 일. 그들에게 우주선을 탈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단 호크가 주인공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이슈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과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지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낙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장애일 확률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인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굉장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과연 부모에게 선택권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도 봉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 신생아가 물건처럼 금액이 올라오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있는데요. 그분이 가슴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모든 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네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가 넘어 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작품을 하다가나 영화 촬영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조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확인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이런 메시지와 이슈를 이 안에 던져주고 있어요.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영화를 한번 또 볼게요. Her라는 게 있습니다. Her, Her. 이게 뭐냐면 이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상도 괜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남자, 지금 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빨간 셔츠를 입은 이 남자의 주인공은 누군가가 제 3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메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손으로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는 글씨도 많이 안 쓰니까 다 키보드로 치니까 글씨를 잘 못 쓰나 봐요. 이 사람이 대피를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살다가 우연찮게 지금 뭐 핸드폰에 있는 시리 같은 AI 단말기를 하나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AI가 너무 똑똑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맞춰줘. 이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건강 관리도 해주고 이 사람이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출판사에 보내서 그 출판도 하게 해주고 모든 걸 이 사람을 다 해결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계와 사랑에 빠지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에게는 그녀, 그 AI 기계가 only one인데 그 기계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남자가 수십만 명인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충격들을 통해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이런 것도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3D 프린팅 기술 아시죠? 아이들도 요즘에 3D 프린팅이 되는 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지금 뭐까지 프린팅을 할 수가 있죠? 네, 자동차, 그죠? 집도 그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집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3D 프린팅으로만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표면도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 하나하나를 전부 다 3D 프린팅으로 해서 한 2만 개 정도 되는 부품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를 완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요. 블럭을 싸서 집을 만들기도 하는데 2028년도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간, 리버라고 써 있는데 인간의 간을 3D 프린팅으로 해서 이식하는 수술이 2028년 미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 지금도 인간의 장기들을 많은 것들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뭐 이식 수술 많이 하는데 모든 의학계에서 모든 이식 수술은 다 그냥 의술의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간 이식 수술만큼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공률이 낮고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간 이식 수술을 3D 프린팅으로 한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거의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는 뭐가 있냐면 자 옆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조지 포스터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근미래 8년 전 정도의 근미래 LA의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멤버십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엄청 부자이거나 또는 조직폭력배 중에 완전 보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올 수 있는데 그 폭동들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보면 남자 주인공의 동생이 저기 관통상을 입어요. 총을 맞아서. 근데 간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장면처럼 요 3D 프린팅 기계에서 그 사람 혈액과 그 사람 조직에 맞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식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영화에 나와요.
가까운 미래, 2028년 정도의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조만장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억 정도는 많이 있으시죠? 억. 그죠? 저는 없는데 이제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산업이냐면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플래넨터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걸 하냐면 해성의 광물 자원 채취 사업이에요. 최근에 지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해성들이 지구를 옆을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한 행성이 지구에 딱 맞으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걸 멸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영화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근데 지구 주변에 많은 해성들이 지나가요. 1년에 수십 개가 지나가는데, 최근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작년이죠? 가까이 지나가는 해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그 해성을 분석해봤어요. 거긴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성분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해성에는 5천조만큼의 방대한 광물 자원, 희토류, 우리가 알 수 없는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about 잡아도 5천조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어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한 거는 로켓을 타고 그 해성에 올라타는 겁니다. 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긁어 모아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성공하면 수백조 또는 수천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야부사라고 하는 그죠? 프로젝트 류구라고 하는 게 해성과 아주 가까이 55m까지 근접해서 그 해성을 사진을 찍었는데 태양이 비춰진 나의 그림자가 해성에 반사돼서 보일 만큼 가까이 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다음 분은 뭐예요? 착륙하는 게 나왔어요. 착륙만 된다면 자원을 모아서 가져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들은 좀 등약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버.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우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택시를 대신하는 우버. 하는데 이 우버가 자동차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뭐 자율주행도 물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관련 법규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바로 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어요. 출동만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자동차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헬기를 타는 거예요. 헬기를. 그래서 자기 가까운 빌딩 옥상에서 이 헬기를 예약하고요. 헬기를 타고 자기 집 근처 가까운 옥상으로 내려서 딱 1층으로 내려오면 자동차 우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타고 집까지만 딱 가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이미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LA하고 달라스엔 이미 200대가 시작을 했고요. 시범 운영이. 그리고 이거는 전기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320km 갈 수 있고요. 1마일에 60센트, 일반 택시 1.5배예요. 타지 않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존, 시애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원이 없어요. 그냥 QR코드 딱 찍고 들어가서 물품을 사고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골라서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사람이 얼굴을 인식해서 누군지 알고요. 그 사람의 모바일에 뭐 얼마 너 결제 맞지? 오케이 딱 누르면 결제까지 끝나는 이런 무인 샵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세돌과 격돌에서 이겼던 알파고, 중국의 커제, 전 세계 1위, 인간 중에 가장 바둑을 잘하는 사람을 이겼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커제가 막 전 세계 생중계인데 안경을 벗고 엉엉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모든 전 세계 인류 중에 첫 번째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이게 진화해서 알파 제로가 됩니다. 고를 떼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요. 스스로. 예전에는 바둑이라는 건 이런 거고 기술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아 바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바둑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한 종류의 암을 공부하는데 십수년이 걸리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AI는요 한 번에 8가지 암을 동시에 진단을 하고요. 예. 하루에 2만 페이지씩을 계속 공부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먼저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스피드 팩토리 아디다스 신발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샘플을 만들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다시 물류창고로 와서 매장에 왔다가 우리가 구매를 하면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집으로 오는 데까지 이전에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에 500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에 5만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요. 490명이 다 잘렸네? 아니요, 500명이 다 잘렸어요. 10명은 엔지니어들입니다. 모든 게 자동화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가 신발을 모델만 선택하고 디자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디자인에 옆에 라인을 이걸로 넣어주고 색깔은 이걸로 바꿔줘.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계가 그 신발을 바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주문한 고객에게 바로 택배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10일. 이게 스피드 팩토리거든요. 근데 똑같이 10명이서 50만 켤레를 1년에 만듭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먼저 다가온 미래. 그래서 AI가 뮤직비디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I가 면접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논리적인가? 눈빛이 떨리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한 번 더 보자면, 자,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파워블로거가 이 가방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이 가방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댓글이 달리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 이 가방이 뭐야? 엄마 개모임 갈 때 가져가라. 뭐 이렇게 고속터미널 가서 샀냐? 사지 마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뒤쯤 다시 한번 이미지를 올려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올렸네요. 다시 한번 가방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자, 이 전에 있던 이미지랑 뭐가 바뀌었죠? 똑같은 가방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뒤에 있는 쇼핑백에 로고가 명품 로고, 프라다가 생겼죠. 그 다음에 가방에 프라다 로고를 살짝 지웠던 거예요. 다시 본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날라오냐면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페이지가 막 넘어가요. 얼마냐, 이쁘다, 뭐 하악거리고요. 여기 뭐 자기 죽을 때 관에 넣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똑같은 가방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이 인지심리학적 이론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맛집 요즘에 투어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미각이 있는 사람은 맛집 투어 내가 했어. 이 집이 맛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주관적이고. 근데 어떤 데를 가면 줄이 서 있어요. 이 집 맛집인가?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테이블이 듬성듬성 비었어요. 근데 직원이 세팅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줄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한 팀이 나가면 또 한 팀이 들어가고. 왜 그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집 줄 섰네. 맛집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해요. 야, 우리 다음에 한번 와보자. 라고 와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맛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먹었어요. 맛있겠죠. 30분, 1시간 줄 서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현상들.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을 브랜딩의 시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게 포장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얼리티, 그 제품, 그 브랜드, 한 개인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몄지만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거고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력과 이 시각도 다를 거예요. 그죠? 물론,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을 광고를 잘하면 잘 팔려고 성공하죠. 근데 좋지 않은 제품을 광고로만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도, 제품도, 서비스도, 브랜드도 모두가 리얼리티, 실체, 내면의 실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더 고도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산업들이 큰 틀에서부터 우리 일상과 멀어진 것 같지만 점점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들까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인구의 구성 변화가 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들, 지방들은요,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전남 쪽이 특히 조금 심각하죠. 몇몇 군데는 내년에 곧 사라질 위험이 있는 데가 이미 세 군데가 있어요. 몇몇 도시가. 곧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또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에서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이미 시작됐어요. 10명 중에 20명 정도는 다 고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령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60세에서 70세로 이제 바꿔야 된다. 환갑은 요즘 잔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도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고령사회로 들었어. 경제활동은 떨어지지만 그들을 누군가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고령임에도 불구하지만 계속 일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과 능력이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사회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여성 경제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여성의 인권, 여건이 신장했고요. 골드미스들이 또 많아졌어요. 옛날에 나이가 좀 찼는데 시집 안 갔으면 너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왜 노처녀라고 막 혼나고 그랬지만 요즘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야, 능력 있으면 안 가고 뭐 혼자 살고 편하고 좋지 뭐 이런 부모님도 주변에 많이 계세요. 네, 그렇게 좀 됐고요. 서구 개인주의 가치관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드, 드라마 내지는 그런 것들 보기 어려웠고요. 미국에 유학 가는 가끔 그런 사람들만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 틀면 미드라든지 미국의 문화, 다양한 채널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와 문화, 국가와 국가 간에 담이 없어요. 서로 교차해서 문화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또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여행들도 나 홀로 여행 가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만 불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갔던 거였고요, 그동안.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 소비의 양극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곧 소비의 양극화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산층이 많이 사라졌죠. 그것은 곧 어떻게 소비 시장이 변하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거에서부터 아주 저렴한 것까지 이제 제품군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감성적 소비 지향을 추구합니다. 그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아이폰을 왜 쓰세요? 그럼 갤럭시, 삼성이 훨씬 좋은데 기능도 훨씬 많은데 막 1억 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왜 써요? AS도 별로 안 좋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한마디 딱 해요. 애플이잖아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가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value consumer라고 하거든요. 뒤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고급형이면서 맞춤형 것들을 소비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나만의 것을 원하는 거. 베스트 원 필요 없어. only one.
원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화, 스마트화 됐죠? 또 소비 생활이 글로벌화 됐습니다. 지금 미드를 보다가 저 드레스 예쁘네. 바로 검색해서 구매하면 미국에서 그 드레스가 날라와요. 그죠? IT가 발전을 했죠. 옛날처럼 미리 막 예약해가지고 영화 보러 안 가죠. 영화 보러 갑니다. 가면서 바로 예약해요. 그리고 바로 영화를 보죠. 수준 높은 소비 의식. 옛날에는 고관여도 제품과 저관여도 제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동차는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따져서 사요. 1,000원짜리 껌을 살 때 성분 검사,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없는가? 그래서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누군가가 다 분석을 해놨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껌은 어떤 성분이 안 좋은 껌을 쓴다.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고관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렵죠. 권력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고객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밸류 컨슈머, 가치 고객. 나에게 가치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350만 원, 500만 원짜리 DSLR 카메라를 사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돼요. 근데 사요. 왜? 이 카메라는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가치를 담당하니까. 그죠?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이 10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삽니다. 왜? 주말마다 난 라이드 하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인데. 그죠? 500만 원짜리 루이비통 백을 사시는 분께서 백을 사면서 저 5만 원만 깎아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를 살 때 할머니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국내 여행도 앞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점점 더 가속화됐지만 국내 여행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방들, 지방 소도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용 창출에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게 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주말마다 여행을 갈 거고요. 해외여행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좀 괜찮아진다면 이제는 아주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로 바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큰 산업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now라는 걸 생각을 하셔요. now.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나 제품들은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의 시대에서 브랜드의 시대로 브랜드의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 워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워터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투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전과 앞으로를 고민해 본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야 내가 지금 지금 또 뭘 해? 그렇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곱하기 0.7입니다. 100세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 맞는 자기만의 나이 계산법이 있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1년에 한 살이 아니라 100세 시대라는 것은 자기 나이에 곱하기 0.7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살인 사람, 40살인 사람은 47이 28, 28세, 20대 후반이에요. 그럼 한번 자신의 28세 때를 돌아보면 무엇을 할 때일까요? 한창 좋을 때라고 생각하겠죠. 28살 먹은 청년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뭔가 자문하러 왔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대답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젊어졌네, 기분 좋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 나이대로 바꿔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의사지만
의사를 하는 바쁜 와중에 꾸준하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공부하면서 바이러스 전문가가 됐어요.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든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하루에 뭐 한 6시간에 10년인가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요즘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픈 소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습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시간이라는 법칙이 제가 볼 때는 한 5,000시간에서 7,000시간이면 돼요. 꾸준히 그 일을 하면 언젠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노후 대책도 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자기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또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가져라라고 얘기해요. 그냥 해야 될 것들 말고 하고 싶은 일도 같이 해라. 그러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그 시점에서는 독보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전에 제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제가 20대 때 꿈꾸던 그런 모델들이 뭐였냐면 그분은 낮에는 치과 의사예요. 원래 직업이에요. 공부하라고 해서 했어요. 의대 갔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늘 하고 싶었던 건 음악에 대한 재즈라든지 음악에 대한 꿈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반대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지만 의사 이제 퇴근을 딱 하면 그 사람 밤에 가서 그 당시 압구정동에 재즈 카페의 뮤지션이었어요. 베이스 뮤지션.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왜? Y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고민하면 직장인이라는 것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꿈이나 희망사항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 인생에 대한 키포인트를 이건 좀 라떼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수입의 70%만 지출해라. 또는 수입을 늘리던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던 얘기들을 이건 좀 줄인 얘기예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라.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의 전부 다의 그 역할, 기능이 다른데 20대는 자기의 열정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그 40대는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30대는 40대가 되면 자기가 가진 직책, 그러니까 권한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50대부터는 자기가 가진 네트워크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 사귀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초네트워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이 없어요.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는 거,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 몇몇 각각 재능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한 가지를 같이 이루어내서 성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죠. 벤처들 중에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지만 쌓아야 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 강한 육체에서 절대 강한 정신력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정신력과 의지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과 함께 강한 정신력과 함께 이 강한 육체도 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돈과 건강,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속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대학 이번에 못 가면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뒤에 가도 돼요. 저도 대학원 작년에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들어가기는 너무 쉽고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만 졸업시켜주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는데 우린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가면 막 흥청망청이에요. 그죠? 대충 막 하면 카피하고 막 하면 또 졸업시켜주죠. 졸업이 쉽죠? 이런 것처럼. 예,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필요할 때 가면 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꿈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나다움, 자기다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전 이상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저도 늘 고민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그런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남는 것, 나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로 오늘의 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지만, 적어도 이번 제가 드린 말씀들을 듣고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 나다움이란 뭘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한 번 정도 적어보시면 오늘 수업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